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카메라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요 네 개 카메라 조명 미장센 몽타주 돼버리면은 채점관들이 불편해합니다. 자기들이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의미를 구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언급하면 좋은 점수가 잘 안 나옵니다. 카메라의 경우에는 이제 관객의 입장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화면이라는 것은 이제 관객의 시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카메라를 어디 두느냐에 따라서 이제 내 눈에 이 상황의 무엇이 보이느냐, 거기에 따라서 관객의 입장은 자연스럽게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보죠. 자, 요거 이제 국가보훈처, 올해 국가보훈처에서 낸 사진인데, 자, 엄청나게 욕을 먹었습니다. 이 사진이 왜 욕을 먹었을까요? 이 사진이 관객들을, 독자들을 누구의 입장에 놓고 있나요? 음. 어떻습니까? 지금 내 눈에 이렇게 보인다고 한다면 나는 누구일까요? 예. 근데 이제 앞에 이제 병사들이 조금 낮게 보이는 걸 봤을 때 내가 이 진압군의 지휘관이죠. 이 사진은 그걸 의도하고 있습니다. 진압군의 그 계엄군의 지휘관 입장에서 광주를 평가해 보세요라는 입장에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욕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압군의 입장에서 저 앞에 버스를 탈취해서 무질서하게 서 있는 이 사람들에게 총을 쏘고 싶지 않습니까? 라는 그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메라라는 것은 결국 카메라를 통해서 영상이 전달되기 때문에 내 눈에 저것이 보인다면 나는 누구인가를 관객들은 끊임없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카메라는 이 프레임 밖에 있는 것인데 의미를 교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그 학생들에게 이제 카메라, 조명, 미장센, 몽타주 이런 걸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에세이를 쓰는데 보통 그거 건드리면 점수가 높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이 얼마나 정확하게 분석했느냐를 떠나가지고 점수가 좀 낮게 나옵니다. 카메라에서 이제 그 기억해 두실 것은 미디엄 클로즈업 샷입니다. 카메라에서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샷이란 것은 대상과 카메라 사이의 거리인데 요 정도의 거리를 미디엄 클로즈업 샷이라고 합니다.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요게 이제 대상에 감정이 생기는 경계선입니다. 여기서 멀어지면은 대상에게 감정이 생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여기서 가까워질수록 대상에 대한 감정이 강해집니다. 즉, 여기를 경계로 가까워질수록 논리보다 감성이 강해지고, 여기서 멀어질수록 감성보다 논리가 강해집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 미디엄 클로즈업 샷보다 뭔가 가까운 걸 통해 가지고, 아, 이 사람이 논리적으로 접근하고 있는가, 그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바라는가, 감성적으로 이야기를 바라는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뭐, 미장센 몽타주는 저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고, 자, 그리고 이제 식객에서, 자, 선생님들, 그 허영만 씨 만한 식객 보셨죠? 아, 너무 당연하게 물었나요? 유명한 만화죠. 아, 그렇군요. 안 보신 분들도 많으시군요. 자, 식객을 제가 수업에 사용하는 이유는 식객은 언어가 전달하는 정보와 이미지가 전달하는 정보가 다릅니다. 작가가 언어는 중립적으로 쓰고 있는데 이미지를 통해서는 전통적에 편파적으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독자들은 판단을 하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언어를 통해서 판단을 하다 보니까 작가가 이 갈등에 중립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라고 보통 평가를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럼 작가가 어떻게 자신의 의도를 실현했는지 한번 식객을 통해 잠시 보도록 하죠. 자, 먼저 그 전에 잠시 준비운동사면 이걸 한번 볼까요? 자, 선생님들, 이 질문에 몇 번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4번. 예. 자, 그 답은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분명히 이 만화를 그린 작가는 4번을 유도하고 있지요. 그 의도가 보이죠. 자, 그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까지는 해석입니다. 그럼 분석을 해보죠. 작가는 어떻게 자신의 의도를 실현하고 있습니까? 어떤 장치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왜 선생님들은 4번이라고 답을 했습니까? 저 이빨과, 예, 첫 번째 그림체. 네, 그림. 그리고 대충 3개 정도의 장치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 나왔죠. 그림체. 자, 갈매기가 2번이나 3번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왜 갈매기를 마지막에 놓았을까요? 그리고 1번, 2번, 2번, 3번 사이는 이렇게 가까운데 왜 3번과 4번 사이는 이렇게 거리가 뭘까요? 그러니까 마치 이게 한 그룹처럼 보이고 이게 동떨어져 보이죠. 아래에다가, 예. 그래서 그렇게 3가지 장치를 사용해서 사람들은 작가는 독자들이 자연스럽게 4번을 고르도록 의도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즉 작가는 우리의 논리적인 판단을 어떤 장치를 사용해서 방해했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만화나 소설에서는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집니다. 요거는 이제 그 좀 장난 삼아서 한 거기 때문에 쉽게 드러나지만은 좀 더 장치가 교묘해지면은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라고 하고 생각하고 4번을 고릅니다. 갈매기가 곰과 용보다 강하다는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서 4번을 고르게 됩니다. 자, 그걸 한번 실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식객의 그 곰탕 편의 갈등인데, 자, 어떻습니까?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선생님들이라면 누구 편을 들고 싶습니까? 아직 아무것도 시작이 안 됐는데, 일단 변화를 상징하는 왼쪽 인물, 전통을 상징하는 오른쪽 인물. 누구 편을 들고 싶으십니까? 전통. 왜 그렇죠? 좀 더 인자해 보이세요. 예, 근데 변화는 젊은데도 뚱뚱하죠. 즉, 나태하다라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마지막 김장편인데 어떻습니까? 이건 좀 더 심하죠. 네. 아니, 인간을 이렇게 그리는 거는 좀, 자, 이게 해석의 영향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통과 변화 사이에서 판단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자, 그리고 제가 예를 들 것은 이제 그 마지막 김장편인데, 자, 작가는 여기에서 공장김치라는 새로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댁에서 이제 저 김치 마트에서 사 드시는 경우 많으시죠? 혹시 그걸 공장김치라고 부르십니까? 뭐라고 부르십니까? 김치. 예, 그냥 김치, 사 먹는 김치, 마트 김치, 편의점 김치, 혹은 이제 그 메이커를 따가지고 이제, 비비고. 예. 왜 작가는 공장김치라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냈을까요? 공장김치. 김장김치 대 공장김치. 좀 더 보편적인 마트 김치, 사 먹는 김치란 단어를 빼고 왜 작가는 굳이 공장김치란 단어를 새로 만들어내서 쓰고 있을까요? 아, 나름 초성을 맞추는 건가요, 그러면? 근데 김장김치, 공장김치.
그런 의도도 있겠군요. 근데 저 공장 하면 어떤 게 떠오릅니까?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가공 제품이랑 인위적인 이미지도. 예, 뭔가 기계가 기름 묻은 기계가 막 그 철컹거리면서 막 톱니바퀴로 할 것 같은. 예. 그리고 이제 메시지를 전달할 때, 자, 작가는 언어적으로 이렇게 중립적인 메시지를 넣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흰색이 전체 페이지입니다. 자, 여기서 대량 생산으로 규격화된 김치도 바쁜 현대사회에서는 절대로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건 얼마나 눈에 띌까요? 이 전체 페이지에서. 독자들은 만화를 읽을 때 이렇게 작은 컷 안에 이렇게 대사가 많이 들어가 있으면은 안 읽고 그냥 지나갑니다. 즉, 존재는 하는데 주목받기 싫은 메시지를 만화가들은 이렇게 처리합니다. 즉, 이것은 독자들이 안 읽고 지나가기를 의도한 컷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장김치, 아까 얘기하는 이제 그 공장김치를 상징하는 며느리의 주장. 자, 그리고 반대로 이제 김장김치를 상징하는 딸의 주장.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 만화 속에서 공장김치를 상징하는 며느리는 계속해서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싸가지 없는 짓을 합니다.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문제는 이 만화에서 저 여성이 공장김치를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자연스럽게 저 여성에 대한 호감과 비호감은 공장김치에 대한 인식으로 연결됩니다. 항상 뭔가 분위기를 깨뜨립니다. 이 캐릭터는. 그리고 이제 김장김치를 상징하는 시어머니입니다. 항상 가족을 걱정하고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내가 김장김치를 준비했다. 항상 가족을 걱정하는 인자한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시어머니의 이미지는 김장김치에 대한 이미지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결말에서 이제 그 공장김치를 주장하던 며느리는 자, 김치를 이제 사모님 김치 먹었다고 이제 시어머니 가출해, 딸 가출해, 남편 가출해. 결국 이제 항복합니다. 그러니까 김치 담궈 먹지 말고 사 먹자라고 했다는 이유로 이제 결말에서 이제 제가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합니다. 그리고 항복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인물은 비로소 이제 표정이 밝아집니다. 가운데 있는 이 인물이죠. 그리고 이제 이 인물이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김치는 담궈서 먹어요. 공장김치 못 먹겠어요. 김장김치 먹어요. 어떻습니까? 작가는 자신의 주장을 합리적으로 완성했습니까? 그래서 이 만화를 처음에 보면 학생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작가는 공장김치와 김장김치 사이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양쪽을 균등하게 다뤘다라고 학생들은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언어에서는 그렇거든요. 즉, 바꿔 말하면 학생들은 여전히 언어를 중심으로 평가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봤던 캐릭터의 생김새, 캐릭터의 행동, 시각적 장치에서는 작가는 굉장히 편파적입니다. 그러면서 막연한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뭔가 김치를 사 먹으면은 가족들이 막 가출할 것 같은, 그 사 먹는 김치를 먹는 사람은 뭔가 성격이 안 좋을 것 같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그 공장김치는 나쁘고 김장김치는 좋은 것이다라는 주제를 완성합니다. 자, 이 주제는 얼마나 타당합니까? 자, 작가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는 타당합니까? 공장김치는 나쁘고 김장김치는 옳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게 연재했던 그 당시의 이제 리뷰 칸을 보면은 이제 많은 독자들이 와, 앞으로 공장김치 먹어서는 안 되겠네. 와, 앞으로 김치 집에서 담궈서 먹어야겠네. 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즉, 설득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타당한 메시지에 설득되었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독자들은 여전히 작가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두 김치를 다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이걸 놓치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봐서, 이것까지 보고 작가가 과연 우리에게 정보를 올바르게 전달했는가? 그리고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는 과연 타당한가? 까지 평가해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선생님들 네, 추임새 좀 네, 넣어주세요. 네, 안 그러면 네. 제가, 예. 자, 그리고 이제 파친코 같은 경우에, 요거는 이제 제 학생 하나가 이제 HLS를 썼는 건데, 파친코에서 쌀의 상징성. 자, 그 주인공인 이제 손자가 오자 이제 도쿄 할머니가 솔로몬에게는 안 그랬었는데, 솔로몬은 문전박대 했었는데, 할머니가 오자 밥을 대접하고, 주인공인 손자는 바로 알죠. 이거 한국에서 온 쌀이네요. 자, 손자가 그 결혼할 때 어머니가 이제 쌀가게에 가가지고 몰래 이제 쌀을 조금 사옵니다. 그때 보면은 조명을 굉장히 강렬하게 썼습니다. 굉장히 환한 조명을 써서 주변이 환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손자 어머니는 밥하는데 하얀 한복을 입고 밥을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밥하는데 왜 하얀 옷을 입고 밥을 하죠? 즉, 작가는 시각적으로 하얀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손자와 이제 결혼한 남편이 밥을 먹을 때 바깥에서는 이제 어둡고 슬픈 표정으로 잡곡밥을 먹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화면이 전환되면 이제 방 안에서 환한 조명에 쌀밥을 먹는 이제 손자와 손자의 남편의 모습을 번갈아 가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자, 요게 이제 일본으로 출발하기 전날에 먹었던 건데 일본에 딱 도착하면은 또 이제 그 일본에 도착하고 이제 처음 받는 밥상에서 같은 구도로 또 흰쌀밥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한국 그릇에 한국 요리가 담겨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일본 그릇에 한국 요리가 담겨 있습니다. 요건 아마도 이제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일본의 형식을 취해야 되지만 내면은 여전히 한국인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즌 1의 마지막 장면에서 보면은 이 할머니가 옆에 자기 자식들이 있는데도 솔로몬에게 묻지요. 만약 내가 네 친할머니라 하면은 너는 어떻게 대답할 거냐? 그 집을 팔라고 할 거냐라고 솔로몬에게 묻지요. 왜냐하면은 솔로몬과 순자와 같이 밥을 먹었기 때문에 세 사람은 식구가 된 거죠. 같이 밥을 먹은 식구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들을 옆에 두고도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솔로몬은 지금까지 지가 이 집을 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팔지 말라고 할 거예요, 할머니. 라고 하죠. 그러니까 요걸 통해서 이제 이 HLS를 쓴 학생은 파친코라는 드라마 속에서 쌀이 어떻게 정체성을 상징한가를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징성을 본다면 이제 문학과 비슷하죠. 다만 이제 그 언어적, 그 시각적 장치이기 때문에 언어적 장치가 조금 쓰이는 데에서는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 쌀이라는 소품이 어떻게 이 인물들의 정체성을 상징하는가, 그걸 이제 학생이 분석해서 에세이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찾아내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위대한 시 오면은 요거는 살펴보시라고 페이퍼 1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제 실제로 이제 페이퍼 1, 그 다음 시간에 이제 HLSA, 인디비주얼 오럴, 그 다음에 페이퍼 2를 설명하겠는데, 오늘은 이제 페이퍼 1을 좀 설명해보고 넘어갈까요? 자, 페이퍼 1은 이제 텍스트 1과 텍스트 2, 두 개의 텍스트가 주어집니다. 텍스트 1은 이제 그 언어적 장치, 그리고 텍스트 2는 이제 이미지 장치에 대해서 묻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신문 기사, 칼럼, 인터뷰 기사.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압도적으로 칼럼이 대부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문 기사 과정이 바뀌고 난 다음에 신문 기사는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나왔고 인터뷰 기사가 한 번 나왔네요. 자, 페이퍼 1은 이렇게 이제 신문 기사 하나가 툭 주어집니다. 요거는 이제 과정 바뀌기 전의, 그러니까 5년 더 전의 기출 문제인데, 자, 이걸 하나 턱 두고 이제, 자, 여기에서 안내 질문은 어떤 게 나오는가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빅5는 뭔가 하면은 이제, 일단 언어, 그 다음에, 어조, 문체, 구성, 증명의 방법. 요 중에서 이제 하나 혹은 두 개가 의미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제 이 텍스트 사용된 언어와 시각적 형식, 요거를 빅5에서는 좀 벗어났는데, 시각적 형식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 효과에 대해 논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효과란 것이 이제 의미의 완성에 미친 영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 여기에서 언어와 시각적 형식을 물었으니까, 자, 언어를 우리가 렌즈 1이라고 부르고, 시각적 형식을 렌즈 2라고 부릅니다. 요것에 집중을 해야 되지, 요것에 집중을 해야 되지, 이 안내 질문이 묻지 않는 것을 대답하면 안 됩니다. 요게 이제 새로운 커리큘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안내 질문이 묻지 않아도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최대한 많이 쓰는 것이 점수에 도움이 됐었는데, 새로운 커리큘럼부터는 안내 질문이 묻는 딱 그 범위까지만 대답을 해야 됩니다. 자, 잠깐만요.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죠. 새로 29인치짜리 모니터 샀는데도 왜 이렇게 항상 모니터가 작다라고 느껴지는지. 자, 예전에는 안내 질문이 여기까지 물었다고 한다면은 요걸 넘어서서라도 내가 아는 부분을 최대한 설명하면은 그만큼 이제 점수에 플러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커리큘럼에서는 안내 질문이 여기까지만 원하고 있다면 여기서 딱 멈춰야 됩니다. 여기에 훨씬 못 미치거나 여기를 지나쳐버려도 둘 다 마이너스입니다. 즉, 이 선 가까이에서 딱 멈추는 사람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 이 사람이 자기의 의도, 그러니까
학원 시간에 쫓겨서 혼밥 먹는 초등생들, 그러니까 학원 시간 때문에 학생들이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먹고 있다. 과도한 사교육 때문에. 즉, 그러니까 사교육을 줄여야 된다. 그걸 이 사람이 어떻게 언어를 통해서 그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가? 그 다음에 시각적 효과, 즉, 어떤 폰트의 크기, 혹시 폰트의 색상 사용되고 있다면 색상의 사용, 사진의 사용, 그래프의 사용, 이 배치를 통해서 어떻게 그걸 드러내고 있는가? 요걸 규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문 기사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볼 칼럼과 결정적인 차이점이 신문 기사는 단순한 정보의 전달입니다. 이 안에 기자의 주장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기자의 주장이 여기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신문 기사에서는 완전히 어떤 기자의 주장은 없는가? 기자의 의도가 없다면 분석이 안 됩니다. 즉, 표면적으로는 안 드러나고 있지만은 이걸 통해서 우리는 기자의 의도를 유추해야 됩니다. 이 기자가 왜 하필 이 기사를 우리에게 전달하는가? 그리고 이 기사 안에서 어떤 갈등 구조를 두고 있는가? 혼밥하는 초등생들에 대한 이 기자의 태도는 어떤가? 그걸 통해서 이 기자가 사교육을 줄여서 학생들이 가족들과 같이 밥을 먹는 시간을 늘려야 된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구나.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증명되는지 설명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문기사는 조금 칼럼에 비해서 난이도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칼럼은 표면적으로 드러납니다. 설득의 의도가.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시험이 5번 있었는데 4번이 칼럼이 나왔습니다. 칼럼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 이제 해양 환경 보호에 대한 칼럼인데, 자, 넘쳐나는 플라스틱 일회용품을 계속 인류가 사용하고 재활용 시스템이 부실하다면 바다와 무생명들은 계속 침범할 것이다.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의도는 하루빨리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게 이 사람의 주제 혹은 의도일 겁니다. 그러면 자, 텍스트의 구조와 주장은 어떻게 독자들을 설득하는가? 일단 또 질문이 잘못 설계되었네요. 구조는 있는데, 구조는 있는데, 주장은 빅5 안에 없습니다. 주장이 어떻게 독자들을 설득하는가? 이 질문은 잘못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 증명의 방법, 논증의 방법을 아마 이 사람이 잘못 쓴 것 같은데, 즉, 독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어떤 증명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가? 그러면 요거 2개죠. 그러면 이제 이 텍스트 같은 경우 이제 미괄식 구성, 그 다음에 그 논증의 방법, 예를 들어서 이제 예시 기법, 예시라든지 혹은 이제 인용 기법 등의 사용, 이런 걸 설명해야 되겠고, 구성의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미괄식을 사용했는데, 미괄식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어려운 주제를 독자들에게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예시 기법도 보통 그런 의도로 사용합니다. 사례를 들지요. 독자들에게 사례를 통해서 좀 더 피부에 와닿게 쉽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이 사람의 의도는 독자들에게 최대한 쉽게 설명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걸 증명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비문학 텍스트 1, 페이퍼 1의 텍스트 1. 요게 이제 페이퍼 1 시험입니다. 그래서 시험
그 안내 질문에서 묻는 것은 요 다섯 개 중에 한두 개, 세 개까지 묻는 경우는 이제 많이 물을수록 난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세 개까지 묻는 경우는 잘 드물고 한 개 혹은 두 개를 묻게 되는데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제 그것이 각각 주제에 미친 영향을 규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도움이 되는 게 그 신문기사나 칼럼 같은 경우에 어조와 문체를 묻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신문기사와 칼럼은 어조와 문체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압도적으로 신문기사와 칼럼이 많이 나오는데 신문기사와 칼럼이 나온다면 언어 아니면 구성 아니면 증명의 방법 요거 세 개 중에 한두 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인터뷰 기사 요거는 이제 11월 달 언어는 이제 이 사람이 언어를 사용을 하면서 자 아까 우리가 저 식객에서 그거 봤었죠. 왜 이 사람이 그 마트 김치라는 보편적인 용어 대신에 공장 김치라는 언어를 사용하였는가? 거기에 담긴 작가의 의도는 뭐였죠?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이 쓰는데, 자, 언어를 쓸 때 이 사람의 인식이 언어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경우를 한번 보죠. 음, 어떤 식당에서 그 대장균이 기준치의 2.5배가 나왔습니다. 자, A라는 신문은 2배가 넘게 나왔다. 그리고 B라는 신문은 3배도 안 된다라고 썼습니다. 어떻습니까? 언어를 통해서 이 사람의 의도가 드러납니까? 네. 그렇죠. 그걸 분석해내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걸 언어를 분석할 때는 항상 신문이 쓰는 중립적인 표현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용어 사용은 중립적이지 않은 데가 툭툭 튀어나옵니다. 그러면은 중립에서 벗어난 그 언어 사용에서 이 사람이 갈등에서 누구 편을 들고 있는가? 그걸 통해 드러나는 이 사람의 의도는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저 뭐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발전한다라고 표현하는 경우와 청소년들이 폭주한다라고 하는 경우에 의미가 달라지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사람이 언어 사용을 통해 가지고 그 안에 담긴 이 사람의 인식과 의도를 파악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조금 더 어려운 것은 이제 요겁니다. 그 텍스트 2, 요건 이미지 장치를 하는데, 자, 텍스트 2는, 자, 텍스트 1이 지금까지 칼럼이 80% 나왔다면은, 텍스트 2는 지금까지 100% 인포그래픽이 나왔습니다. 이걸 종합해보면 어떤 결론이 나오는가 하면은, 출제자가 비문학에 대해서 약하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이미지에 대해서 약하다. 왜냐하면은 이 이미지 중심의 장르, 이것도 열 몇 개의 장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인포그래픽이 가장 텍스트의 비중이 높은 장르입니다. 이미지의 비중이 가장 낮은 장르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5년 동안 100% 인포그래픽이 출제됐습니다. 바꿔 말, 바꿔 말하면은 인포그래픽 빼고는 이 사람이 출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출제자는 문제를 출제한 다음 이제 마크 스킴이라고 해가지고 일종의 이제 그 채점 가이드를 채점관들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그럼 채점관들은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채점을 하게 됩니다. 마크 스킴에 이 내용이 있나 없나 그걸 가지고 채점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비문학 채점에서 특히 에러가 많은 이유 중에 한 가지인데 그건 다음 주에 다시 설명드리죠.
근데 지금까지 매년 인포그래픽이 나온다. 이것도 IB 규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2년 연속으로 같은 장르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5년째 같은 장르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출제자는 마크 스킴을 그러니까 인포그래픽 빼고는 마크 스킴을 작성할 수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아마 7, 80% 확률로 인포그래픽이 또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인포그래픽은 뭔가? 저번에 잠시 봤었었는데, 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인포그래픽은 신문 기사를 시각화한 겁니다. 칼럼이 아닙니다. 신문 기사를 시각화한 겁니다. 신문 기사는 기자의 주장이 표면에 안 드러난다고 했었고, 인포그래픽은 기자의 글쓴이의 주장이 표면적으로 드러난다고 했었지요. 즉, 인포그래픽 용어가 좀 헷갈린 것 같은데, 그 신문 기사는 기자의 주장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서는 안 되고, 칼럼은 글쓴이의 주장이 표면적으로 드러납니다. 인포그래픽은 신문 기사를 시각화, 아까 설명드렸던 이제 그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글쓴이의 주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단순한 정보 전달이 목적입니다. 즉, 정보를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시각화를 시킨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텍스트 1과 2가 있는데 SL 학생은 둘 중에 하나만 풀면 되고 HL 학생은 둘 다 풀어야 됩니다. 자, 이런 경우 텍스트 2의 경우에는 안내 질문은 제한됩니다. 자, 텍스트 1의 안내 질문은 아까 빅5 설명드렸는데 텍스트 2의 안내 질문은 훨씬 단순합니다. 이미지에 대해서만 묻거나 혹은 이미지와 그 텍스트의 협업을 묻습니다. 질문은 요거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지가 의미의 완성에 미친 영향 혹은 의미의 완성을 위해서 이미지와 텍스트가 어떻게 협업하고 있는가 그걸 분석해라. 그러면 자 선생님들 여기에 뭐가 보이십니까? 요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도 빨리 선진국들처럼 머신러닝에 뛰어들어야 된다. 머신러닝의 연구에 뛰어들어야 된다라는 주제인데 자, 왜 배경은 파란색일까요? 그리고 저기에서 이미지를 채우고 있는 저 로봇의 모습, 로봇팔의 모습, 로켓의 모습, 그 다음에 꼭대기에 있는 이 회로도의 모습, 사다리의 모습, 이런 것들은 왜 들어가 있을까요? 어떤 것들이 의미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그것들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랭릿보다 리시 압도적으로 접근하기가 쉬운지가 이제 드러나죠.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학생들에게. 그래서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700단어 정도의 에세이를 써야 됩니다. 75분 동안. 색상이 어떤 역할을 했고, 일러스트가 사실적인가 아니면 단순한 일러스트인가 아니면은 그 귀여운 스타일인가, 그리고 구성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각각의 이미지들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들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노벰버 세션에서 딱 한 번 이제 그 시사 만화가, 4권짜리 시사 만화가 나온 적이 있는데, 자, 파이널 이그잼은, 자, 졸업시험이라고도 하는데, 졸업시험에는 이제 그 5월 세션이 있고, 11월 세션이 있습니다. 자, 원래 11월 세션은 원래 그 랭릿 과정은 11월 세션이 없었는데, 작년부터 생겼어요. 한국 내의 공립학교들 때문에 생겼습니다. 원래는 이제 랭릿은 5월 세션밖에 없었습니다. 시험이.
그러면서 이제 그 출제자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은 11월 세션을 통해서 이제 좀 실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험적으로 요런 그 다양한 장르들을 좀 출제를 해보고 있습니다. 5월 세션은 항상 이제 칼럼과 인포그래픽으로 고정되어 있고 11월 세션에서는 여기 좀 벗어나는 걸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4컷 만화가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여기서 질문은 간단합니다. 자, 이미지와 텍스트가 어떻게 이 만화의 주제를 완성하는데 협업하고 있는가? 아, 이게 왜 잘 안 보이지? 자, 텍스트 보이십니까? 네, 잘 보입니다. 예, 예. 그래서 요 경우에 이제 4컷 만화의 기승전결 구성, 그리고 색상의 사용, 캐릭터들의 이제 그림체, 그 다음에 텍스트가 정보를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가, 이런 경우에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러니까 핵심이 이미지인가 텍스트인가, 즉 이미지를 텍스트가 보조하고 있는 건가, 텍스트를 이미지가 보조하고 있는가, 그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이미지가 중심인가 아니면 텍스트가 중심인가. 이미지가 중심이라면 감성적 접근이고 텍스트가 중심이라고 하면 논리적인 접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이 색상과 그림체와 구성을 통해서 어떻게 의미를 완성하고 있다. 그거를 이제 설명을 내는 게 이제 요 과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이 출제자가 그 만화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게 드러나는 게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만화를 그린 사람이 전문 만화가가 아니라 의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만화의 규칙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화로서는 많은 실수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용된 많은 그 장치들의 절반 이상은 이 사람이 전문 만화가가 아니기 때문에 실수했다가 답입니다. 그런데 실수는 분석이 안 되죠. 그냥 이 사람이 실수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경우에도 분석력이 뛰어난 학생들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작가가 실수했는 건데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한국 학생들이 좀 더 많은 이제 5월 세션에서는 여전히 이제 칼럼과 인포그래픽으로 거의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난이도가 높은 것이 공익 광고입니다. 선생님들, 아까 인포그래픽이나 시사 말하는 그래도 뭔가 가득 차 있었죠. 네. 이거 분석 가능하시겠습니까? 자, 잠시 2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선생님들 요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학교폭력 방지에 대한 공익 광고죠. 네. 자, 선생님들, 이 의미를 완성하기 위해서 어떤 장치가 사용되고 있는가? 선생님들 어떤 걸 발견하셨습니까? 말, 말풍선. 그러니까 이 말풍선. 흰색 말풍선, 그 다음에 이 여학생의 말풍선은 노란색, 그 다음에 바탕이 되는 보라색. 전반적으로 뭐를 연상시킵니까? 감옥이. 감옥,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말풍선의 뾰족한 부분이 위로 돼 있죠. 그리고 울타리처럼 이렇게 둘러싸고 있고, 감옥을 하고 있고, 요 색상의 배경은 카톡이죠. 음, 네. 카카오톡이죠.
자, 그리고 왜 저 학폭의 피해자를 여성으로 설정했을까요? 왜 저 덩치 큰 남성으로 안 했을까요? 그러면 의미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단체 카톡방에서 일어나는 일들? 예. 근데 왜 피해자를 여학생으로 설정했을까요? 남학생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여성이 좀 더 약하다는 그런 시선, 예. 의견이 있어서 그런. 그걸 이제 피해자성을 강조했다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왜 저 여학생은 그 독자들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을까요? 숨기고 싶어. 피해, 도망치고 싶어서. 도망치고 싶어서. 예, 거기서 이제 해석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을 내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학생들이 화면 안에 보이는 것, 이 프레임이라고 부르는데 이 틀 안에 있는 것들을 분석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합니다. 음, 이 틀 밖에 있는 걸 분석해 보죠. 자, 대표적으로 카메라. 자, 왜 이렇게, 자, 여백이 굉장히 많죠? 여백이 크죠? 네. 왜 저 말풍선과 여학생을 더 화면 꽉 차게 보여주지 않을까요? 즉, 카메라에 가깝게 설정하지 않았을까요? 사람과의 거리감을 좀 주려는 효과가 있을 것 같네요. 예, 멀리 있죠. 그게 여백이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난 저 여학생으로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게 어떤 효과를 내고 있을까요? 단절되고 고립된 효과 또는 예, 도움을 청할 수 없다라는 좌절감 이런 게 좀 부각이 될 것 같네요. 예. 그리고 또 내가 저 여학생을 지금까지 외면해 왔다라는 거. 음, 그게 이제 카메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었죠. 카메라와 대상 사이의 거리.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대상을 감성적으로 느끼고 멀어질수록 논리적으로 관찰하게 됩니다. 그걸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카카오톡.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정보량의 개념을 한번 보죠. 화면 중심에 있는 게 소녀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로 보일 겁니다. 거기서 일단 첫 번째 보이는 소녀가 어느 정도 의미를 형성합니다. 그걸 설명해야 됩니다. 소녀가 왜 웅크리고 귀를 막고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이는 건 뭡니까? 두 번째로 정보량이 높은 건 뭐죠? 글씨 보통 혼자서는, 참이 어렵게 자, 근데 그건 좀 화면에서 좀 멀어져 있죠. 그러니까 대충 시선의 흐름을 봤을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냥 쭉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항상 이제 텍스트는 의미를 명시적으로 제시를 해버리는데, 자, 소녀에서 딱 살짝 이제, 그러니까 이 시선의 흐름이 하나의 선이 나와야 됩니다. 시선의 흐름이 끊겨가지고 두 개, 세 개의 선으로 나와버리면 실패입니다. 이건 만화에서도 그렇고 모든 시각적 매체에서 마찬가지인데 이 하나의 커단에서는 시선이 하나의 매끄러운 선이 나와야 됩니다. 자, 아마 그 다음에 두 번째 눈에 띄는 것은 이제 이 제발이라는 노란색 텍스트일 겁니다. 그런데 저거 왜 저렇게 작게 했을까요? 보이라고 놔둔 건데 왜 저렇게 작게 했을까요? 도움을 청하지 못해서. 큰 소리를 그러니까 못 내서. 예, 소녀의 위축된 정신. 그리고 저 글자를 읽기 위해서 독자들은 이 포스에 더 가까이 가겠죠. 맞습니다. 그게 이 텍스트의 주제와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가까이 다가가서 도와줘야 된다. 예, 그것과도 연결이 되죠. 이제 조금씩 의미가 구축되지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보는 게 이 울타리. 그러니까 왜 이 소녀의 노란색 말창은 하나인데 이 나머지 울타리는 다수인가? 즉 다수가 한 명을 괴롭히겠다는 의미를 완성하고 있고 뾰족한 걸 위쪽에 둠으로써 마치 세상살처럼 포위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새 창사를 기준으로 이제 혼자서는 벗어날 수 없다. 결국 두 사람이 필요하다. 저 소녀와 이걸 보고 있는 나. 그리고 이제 이 여백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저 소녀를 외면해 왔었다라는 것이 이제 나오고 아마 저 소녀가 이제 웅크리고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은 독자들에 대한 어떤 불신의 표시일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의미가 완성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과정을 이제 쭉 쓰면은 최종적으로 이 사람이 이 학교 폭력을 방지하려는 주제를 완성하기 위해서 어떤 장치를 어떻게 쓰고 있다. 첫 번째, 소녀에서 어떤 의미를 완성하고 있고, 거기에 두 번째 눈에 띄는 이 제발이란 말칸을 넘어서 어떤 의미가 추가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삥 둘러싼 흰 말뚱선이 추가되면서 어떤 의미가 추가되고, 거기에 카메라, 조명은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카메라를 통해서 어떤 의미가 추가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선의 흐름에서 제일 마지막에 이 텍스트가 보이겠죠. 이 텍스트가 의미를 이제 완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지는 이 소녀에 대한 어떤 연민, 감성적인 접근, 그리고 텍스트는 이제 논리적인 접근, 그걸 통해서 독자들의 논리력과 감성에 동시에 호소하면서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그런 식으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예, 네, 선생님. 이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기서 일단 저 녹화를 중지하고